승부.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김인순 옮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뜬 8월의 어느 날 초저녁, 룩상부르 공원의 서북쪽 구석에 위치한 정자에서 두 남자가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10명은 좋게 넘는 구경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관심 있게 체스 게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전 입맛을 돋우기 위해 술 한잔 마실 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승부가 결판 나기 전에는 이 구경거리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도전자, 창백한 얼굴에 권태롭다는 듯이 냉담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이따금 불붙지 않은 담배를 이리저리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전반적으로 풍기는 인상은 무관심, 바로 그 자체였다. 그 남자에 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채수 두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창백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말없이 체스판에 앉아 말을 배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에게서는 강한 힘이 발산되었다.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비범한 인물을 대하고 있다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그 젊은이의 매력적이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외모, 우아한 옷차림, 아름다운 몸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거동에 깃들여 있는 침착성과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그를 에워싸고 있는 특별한 낯선 분위기 탓일 수도 있다. 어쨌든 첫 번째 폰이 움직이기도 전에 구경꾼들은 이 남자가 모두들 은근히 바라온 기적, 그 동네의 체스 고수를 격파하는 기적을 일으킬 최고의 체스꾼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체스 고수, 70살가량의 적잖이 비열하고 왜소한 남자는 모든 점에서 젊은 도전자와 정반대였다. 그는 프랑스 퇴직자들이 입는 제복, 여기저기 음식물 자국이 배어 있는 푸른색 바지와 모직 조끼를 입고 있었다. 떨리는 손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숱이 적은 머리와 포도주빛의 붉은 코, 그리고 얼굴에는 자줏빛 혈관이 붉어져 있었다. 수염마저 깎지 않아 텁스룩한 모습에 눈 씻고 보아도 은근한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꽁초를 푹푹 빨아내 뿜었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불안하게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미심쩍다는 듯 쉴 새 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다들 그와 체스를 둔 적이 있었으며 모두가 번번이 그에게 진 경험이 있었다. 천재적인 체스꾼은 결코 아니었는데도 그는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그래서 분개하게 하고 증오심을 품게 하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부주의조차 그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보다 체스를 더 잘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예감했다. 저 늙은 고수를 속일 수 있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단숨에 박살내고 쳐부수고 능멸하여 마침내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해줄 새로운 대가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한 패배에 안갚음을 해줄 것이다. 정신 차리게 장. 체스를 시작하기 위해 말을 배열하는 동안 그들은 소리쳤다. 이번에는 자네가 끌려 들어갈 걸세. 이 사람은 이기지 못할 걸세. 장, 워털루. 장, 주의하게. 오늘은 워털루의 날이라네. 나 원참.
노인은 대꾸하면서 고개를 흔들더니 머뭇머뭇 자신의 백색 폰을 앞으로 움직였다. 흑색 말을 쥔 낯선 젊은이가 둘 차례가 되자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감히 그에게 말을 걸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체스판에 붙어 앉아 도도한 시선을 말에 고정시킨 채 손가락 사이로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굴리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민첩하고 확실한 동작으로 체스를 두는 그 젊은이를 주의 깊게 조심조심 눈으로 따라갔다. 처음 몇 수는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다음 두 번 서로 폰을 교환했고 그 결과는 흑이 폰 두 개를 맨 앞줄에 앞뒤로 배열하는 것으로 끝났다. 보통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유리한 행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낯선 이는 다음번에 퀸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 분명했다. 보아하니 이어진 폰의 희생 역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일종의 때늦은 갬비트, 즉 폰을 하나 희생시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자는 속셈이었다. 백은 주저하면서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몸짓으로 응수했다. 구경꾼들은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낯선 젊은이를 주시했다. 그는 한순간 굴리던 담배를 멈추고 손을 들어 앞쪽으로 내밀었다. 그리고는 정말로 퀸을 움직였다. 그것을 멀리 적진 깊숙이 이동시킨다. 퀸의 이동은 마치 싸움터를 둘러 갈라 놓은 것 같았다. 감탄의 표시로 헛기침 소리가 일제히 새어나왔다. 그 얼마나 놀라운 수인가. 그 얼마나 놀라운 돌진인가. 그렇다. 그가 퀸을 움직이리라는 것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곧바로 그렇게 멀리 움직이다니. 구경하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체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중 그렇게 과감하게 말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대가는 그렇게 하는 법이다. 진정한 대가는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체스를 둔다. 그것이 평범한 체수꾼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나 평범한 체수꾼들인 그들로서는 대가의 수를 일일이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은 퀸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엄호를 받고 있는 말들만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 수의 목적과 심오한 의미가 곧 드러나겠지. 대가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겠지. 그 점은 확실했다. 사람들은 미동 없는 그의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침착한 손에서 그것을 인식했다. 퀸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움직인 지금 쉽사리 다시 만나기 어려운 천재가 여기 체스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구경꾼은 없었다. 악의적인 동정이 노회한 고수 장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원초적인 열정에 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필경 그는 조금씩 조금씩 이 궁지를 모면하려 들 것이다. 조심스럽게 질질 끌면서 조금씩 조금씩 꽤 오래 망설이고 이리저리 따진 후 장은 퀸을 멀리까지 진출시킨 것에 걸맞은 대범함으로 응수하는 대신 흑의 퀸이 앞으로 돌진하자 무방비 상태가 된 H4의 시시한 폰을 쳤다. 젊은이는 재차 폰을 잃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퀸을 오른편으로 옮겨 적의 전투 대열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 진을 쳤다. 이곳에서 그것은 동시에 장교 둘, 나이트와
룩 각기 하나씩을 공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위협적으로 킹 근처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구경꾼들의 눈에 감탄의 빛이 번쩍였다. 이 혹은 얼마나 대담한 녀석인가. 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가. 과연 프로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 최고의 대가 체스의 사라사태. 그리고는 장의 응수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무엇보다도 흑의 다음 수가 보고 싶어 초조한 것이다. 장은 망설였다. 그는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의자에 앉아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경련하듯 머리를 움직였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었다. 자, 이제 말을 움직이라고. 장, 사건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말을 움직이라니까. 장이 말을 움직인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퀸의 공격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신 편에서 퀸을 공격하고 룩을 엄호할 수 있는 곳에 나이트를 내려놓는다. 하긴 나쁜 수는 아니야.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이 수 말고 다른 도리가 있을까? 여기 서 있는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두었을 거야. 그렇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혹은 벌써 그 점을 예상했거든. 왜냐하면 벌써 흙을 쥔 손이 잽싸게 매처럼 날아가 퀸을 들고 뒤로. 아니다. 우리라면 분명 소심하게 뒤로 후퇴시켰을 말을 오른편으로 한 칸 더 전진시킨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감탄한 나머지 사람들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 수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퀸은 싸움터 한쪽에서 위협하는 것도 엄호하는 것도 없이 전혀 의미 없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서 있었다. 그렇게 아름답게 적들이 늘어서 있는 한가운데서 고독하고 도도하게 서 있었던 퀸은 일찍이 없었다. 장 역시 자신의 무서운 적수가 이 수로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어떤 함정으로 자신을 유혹하려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오래 심사숙고한 끝에 조금은 석연찮은 마음으로 그는 거듭 무방비 상태에 있는 폰을 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흙보다 폰이 3개나 많은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구경꾼들은 헤아려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아하니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분명하고 말 몇 개보다는 상황, 전세, 아주 갑작스럽고 번개처럼 빠른 일격을 중요시하는 적수에게 수적으로 좀 많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조심하게 장. 다음 수에는 자네 킹이 쓰러질 텐데도 자네는 폰이나 뒤쫓고 있구먼. 흑이 2 차례였다. 낯선 젊은이는 유유히 손가락 사이로 담배를 굴렸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좀 더 오래 생각했다. 1분 아니면 2분 정도. 정막이 감돌았다. 서 있는 사람들 중 감히 속삭이려 드는 사람도 체스판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모두들 긴장해서 젊은이와 그의 손, 그의 창백한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 가장자리에 벌써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보이지 않는가? 중대한 결심을 알리는 콧날의 가벼운 실룩거림이 눈에 띄지 않는가? 다음 수는 무엇일까? 대가는 어떤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담배 굴리던 손이 멈추고 낯선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의 손을 뒤따랐다. 그의 수는 무엇일까? 그의 수는 무엇일까? 그는 G7의 폰을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가? G7의 폰이라니. G7의 폰을 집어 G6에 놓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의 1초가 흐른다.
늙은 장조차 한순간 몸을 떨거나 비트는 것을 중지한다. 다음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라도 터질 것 같다. 사람들은 죽이고 있던 숨을 내쉬며 팔꿈치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찔렀다. 자네들 그거 보았는가? 얼마나 노련한 녀석인가. 그렇다니까 퀸은 퀸대로 내버려 두고 간단히 이 폰을 G6에 옮기다니. 물론 그것은 비숍을 위해 G7을 비우기 위한 수라고. 그것만큼은 확실하지. 그 다음 수에서 그는 체크를 부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글쎄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장을 간단히 해치운다 이 말씀이지. 그것만은 확실하다고. 저 사람 생각하느라고 녹초가 된 모습 좀 보게나. 그리고 실제로 장은 생각하고 있다. 한없이 오래오래 생각했다. 그 남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따금 그의 손이 앞을 향해 움찔했다. 그리고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이제 시작하라고. 그만 말을 두어야지. 장, 우리는 대가의 체스를 보고 싶다네. 마침내 5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발로 땅을 비비대고 있었다. 장은 용기를 내어 말을 옮겼다. 그는 퀸을 공격한다. 폰 하나로 흑의 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런 질질 끄는 수로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하다니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가. 흑은 퀸을 2칸 정도 뒤로 후퇴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변하는 것은 없다고. 자네는 끝장일세. 장,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날 걸세. 자네는 끝장이라고. 흑이 손을 내뻗었다. 자, 보라고 장. 저 사람은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고. 이제 연거푸 공격이 잇따를 걸세. 흑이 손을 뻗쳤다. 한순간 모든 사람의 심장이 일제히 멎었다. 모든 예측과는 반대로 흑이 폰의 가소로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퀸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은 이미 원래 의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비숍을 G7에 놓았다. 그들은 당황하여 그를 주시했다. 외경심에서 그러는 것처럼 모두들 반걸음 뒤로 물러나 당혹스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퀸을 희생시키고 비숍을 G7에 두다니.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는 태연하고 도도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창백하고 냉담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은 촉촉이 젖어들고 심장은 따스해졌다. 원만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체스를 실제로 그가 두고 있지 않은가. 그가 왜 그렇게 두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가 자살하듯이 모험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과는 달리 그 젊은이가 하듯이 자신들도 당당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둘 수 있기를 바랐다. 나폴레옹처럼 말이다. 망설이면서 소심하게 두는 장의 체스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자신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좀 나을 뿐이었다. 장의 체스는 이성적이었다. 차근차근 정석대로 두어 진을 뺄 정도로 진부하기 짝이 없었다. 반대로 흑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기적을 일으켰다. 오로지 비숍을 G7에 놓기 위해 퀸을 희생시키다니. 그런 것을 언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이런 행동 앞에서 마음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둘 것이다. 그리고 기쁘거나 괴롭거나 그들은 한 발 한 발 끝까지 그를 따를 것이다. 지금 그는 그들의 영웅이고
그들은 그를 사랑했다. 적수인 장, 냉정한 체스꾼 장조차도 퀸을 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폰을 움직일 때 찬란히 빛나는 영웅 앞에서 겁먹은 것처럼 망설인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사죄하듯이 거의 부탁조로 자신에게 이러한 행동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한다. 선생님, 당신이 제게 그것을 주신다면 저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그는 적에게 간청의 눈빛을 던진다. 이 사람은 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서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은 때려 부수고 분쇄하고 섬멸한다. 잠시 후 흑은 체크를 부른다. 100, 체크. 구경꾼들의 감동은 열광으로 바뀌었다. 퀸을 잃은 것은 이미 잊고 있었다.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젊은 도전자와 그의 비숍 뒤에 서 있었다. 체크. 자신들도 그렇게 두었을 것이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체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백에게 방어할 수 있는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물론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려 들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는 빛나는 행위, 천재적인 공격, 적을 처치하는 위력적인 공격을 보고 싶은 일념뿐이었다. 그들에게 이 체스가 가진 의미와 유일한 관심사는 낯선 젊은이가 승리하고 늙은 고수가 바닥에 고꾸라지는 장면을 보는 것뿐이었다. 장은 망설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자신에게는 누구도 땡전 한 푼 걸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 모두들 노련한 체스꾼들이다. 이 자신의 진영이 공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퀸 말고도 폰이 셋이나 더 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이 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질 리가 없다. 그렇지만 아닌가?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주의력이 약해진 걸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 보고 있는 것일까? 그는 불안해졌다.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 다음 수에 걸려들지도 몰랐다. 함정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피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장은 한층 더 신중하게 망설이고 전보다 더 소심하게 체스 정석에 매달려 이리저리 재보고 계산했다. 그리고는 흑의 비숍이 백퀸의 공격권 안에 들도록 나이트를 빼내 킹과 비숍 사이에 두기로 결심했다. 흑이 지체 없이 응답해 왔다. 흑은 차단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군을 파견했다. 그의 나이트가 공격받은 비숍을 엄호했다. 구경꾼들은 환호했다. 이제 연거푸 치고받는 싸움이 이어졌다. 백은 원병으로 비숍을 투입하고 흑은 룩을 앞으로 쭉 뺐다. 백이 두 번째 나이트를, 흑이 두 번째 룩을 들이밀었다. 양 진영은 흑 비숍이 있는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비숍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칸이 싸움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흑이 원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흑이 병력을 증가시켜 새로운 장교를 투입할 때마다 구경꾼들은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환호했다. 백이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수를 둘 때 매번 노골적인 불평이 터졌다. 그런 다음 흑이 또다시 체스의 일방적인 정석에서 벗어나 죽고 죽이는 수를 두기 시작했다. 병력이
약한 측이 그렇게 살벌한 난타전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고 보통 교본서에서는 말한다. 그런데도 흑이 그것을 감행하자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한 학살은 아직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 흑은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가차없이 쓰러뜨렸다. 자신의 손실 따윈 안중에도 없다. 폰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노련한 구경꾼들의 미친 듯한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나이트, 룩, 비숍들이 차례차례 쓰러졌다. 7번인가 8번 말을 주고받은 후 체스판은 황폐해졌다. 싸움의 결과는 흑 측에 치명적으로 보였다. 흑에게 남아있는 말은 3개뿐으로 킹과 룩 그리고 폰 하나가 전부였다. 그에 비해서 백은 아마겟돈에서 킹과 룩 말고도 퀸과 폰을 4개나 더 구해낼 수 있었다. 사실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관찰한 사람이라면 이 판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과 다름없이 이겨야 한다는 열망에서 오는 흥분 때문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파멸에 직면해서도 구경꾼들은 자신들의 젊은이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들은 그에게 가진 것을 몽땅 걸고 그가 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암시를 누군가 보인다면 대뜸 대들 태세였다. 젊은이 역시 치명적인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말을 둘 차례였다. 그는 침착하게 룩을 집어 한 칸 돌아 오른쪽으로 옮겼다. 또다시 주위에는 정막이 흘렀다. 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의 천재성에 탐복하여 다 큰 남자들의 눈에 정말로 눈물이 고였다. 마치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투에 황제가 친위 병을 파견하는 워털루 전투의 최후와도 같았다. 혹은 단 하나 남은 장교로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백은 킹을 맨 앞줄 G1에 포진시키고 그 뒤쪽으로 2번째 줄에 폰 3개를 배치했었다. 그래서 흑이 다음번에 룩을 맨 앞줄까지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킹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흑은 분명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적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체스게임의 가능성 중에서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진부한, 거의 유치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오로지 적이 이 빤한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만 그것은 성공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도열에 있는 폰의 사이를 떼어놓아 킹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노련한 체스꾼, 심지어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초보자라 해도 이런 속임수를 써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은 생각이 없다 못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러나 열광한 구경꾼들은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영웅의 수에 탐복하고 너무도 놀란 나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물론 백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야만 흑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장이 자신들 모두를 패배시켰고 결코 약점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동네 고수장이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갈구했다. 마음속으로 장이 이런 실수를 범했으면 하고 열렬히 기도했다. 장은 심사숙고했다. 신중하게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습관대로 여러 가능성을
요모조모 따져보았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망설였다. 마침내 검버섯 투성이의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G2의 폰을 집어 G3에 놓았다. 생 쉴피스 종탑의 시계가 8시를 알렸다. 룩상부르 공원의 다른 채수꾼들이 저녁 식사 전에 한잔하러 자리를 뜬 지 이미 오래이고 밀레브레트 임대인 역시 벌써 오래전에 자리를 거뒀다. 오로지 정자 한가운데에서 승부를 겨루고 있는 두 사람 주변에만 한 무리의 구경꾼들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베개 시시한 포니, 흑킹의 참패를 결정지은 체스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싸움터의 참담한 장면으로부터 사령관에게로 크게 뜬 눈을 돌렸다. 그는 창백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아름답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자네는 지지 않았어. 크게 뜬 눈들이 말했다. 이제 자네가 기적을 일으킬 거야. 자네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했었어. 아니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자네가 적을 물리칠 거야. 어떻게냐고? 그야 우리들은 모르지. 우리들이 뭘 알겠나? 그저 단순한 체스꾼에 지나지 않는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술사 양반. 자네는 해낼 수 있어? 자네라면 해내고 말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게. 우리는 자네를 믿으이. 기적의 마술사 양반. 기적을 일으키게나. 기적을 일으켜 승리하게나. 젊은이는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엄지손가락에서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굴려 입에 물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한 모금 빨아들여 체스판 위로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손이 연기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 한순간 흙의 킹 위에서 맴돌더니 그것을 쓰러뜨렸다. 자신이 졌다는 표시로 킹을 쓰러뜨리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상스러운 행동이었다. 뒤늦게 체스 게임을 전부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쓰러진 킹은 체스판에 부딪히면서 흉물스런 소리를 냈다. 모든 체스꾼들의 폐부를 찌르는 소리였다. 경멸하듯이 킹을 손가락으로 쳐서 쓰러뜨린 후 젊은이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상대방이나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구경꾼들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체스판을 내려다 보았다. 잠시 후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서 발로 땅을 문지르고는 담배를 꺼냈다. 몇 시나 되었는가? 벌써 8시 15분이라고? 맙소사 너무 늦었어. 또 보세. 잘 가게나 장? 그들은 한두 마디 변명을 웅얼거리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동네의 체스 고수는 혼자 남았다. 그는 쓰러진 킹을 똑바로 세우고 작은 상자 속에 말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우선 선멸당한 말들부터 챙기고 나서 체스판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 담았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늘 하는 습관대로 그는 방금 둔 체스의 수 하나하나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더듬어 보았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랬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졸렬하게 체스를 둔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으로 보아 초반에 벌써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했다. 퀸을 희생시켜 갬비트를 두다니. 그렇게 시시한 수를 두는 사람은 체스의 문외한이 분명했다. 그러한 초보자라면 장은 기분에 따라 관대하거나 무자비하게 어쨌든 자신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단숨에 해치우곤 했다. 그러나 분명 이번만큼은 상대방의 진짜 약점을 탐지해 낼 수 없었다. 아니면 그가 비겁했던 것일까? 교만한 사기꾼을 그에 걸맞게 간단히 해치울
용기가 없었을까?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나빴다. 그는 상대방이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생각을 하려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승부가 거의 결판 났을 때까지도 자신이 그 미지의 남자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고 믿으려 들었었다. 그 남자의 자신감, 천재성, 그리고 젊음에서 오는 후광은 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정도 이상으로 신중을 기해 체스를 두었다. 그뿐이 아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낯선 이에게 감탄했으며 심지어는 그가 승리해서 가능한 한 인상적이고 천재적인 방법으로 몇 년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려온 참패를 마침내 자신 장에게 안겨주기를 바랐었다고 고백해야 했다. 그러면 마침내 그는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을 것이며 구경하고 있던 아기에 찬 군상들, 이 시기심 넘치는 패거리들에게 만족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을 찾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러나 물론 그는 다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체스를 두는 동안 내내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풋내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그 장, 동네의 체스 고수는 대단한 도덕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체스판을 팔에 끼고 말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걷고 있는 지금 그는 자신이 오늘 실제로는 패배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할 기회도 없고 장차 찬란한 승리를 통해 보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끔찍하고도 결정적인 패배였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그는 위대한 결심을 하는 남자도 결코 아니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체스를 영영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그는 다른 퇴직자들처럼 불내, 도덕적인 요구가 별로 없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교적인 놀이를 할 것이다. 1985년